보스턴의 하늘은 막다 못해 시릴 정도로 푸르렀습니다. 1941년 그해 여름의 펜웨이 파크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신화가 쓰이는 성소이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콜로세움이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남자 테드 윌리엄스. 그의 나이 불과 23.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백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이는 타석, 그는 스파이크로 바닥을 고르며 방망이를 고추 세웠습니다. 투수의 손을 떠난 하얀 공이 뱀처럼 휘어져 들어올 때 테드의 눈동자는 그 실밥의 회전까지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딱! 청명한 파열음이 보스턴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공은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가 관중석 깊숙한 곳에 꽂혔습니다. 사할 타율. 야구 역사상 다시는 나오지 않을 불멸의 기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테드, 우리의 영웅. 그는 모자를 벗어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뚝뚝하게 그라운드를 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자부심이 용암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자존심이었고 2차 대전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기 전 미국인들에게 마지막 낭만을 선물한 영웅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토록 강인하고 빛나던 태양 같은 사내가 훗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가운 금속 통 속에 갇혀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신세가 될 줄은. 시간은 잔인한 마법사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젊음은 찰나에 쓰러지고 강철 같던 육체는 세월의 풍파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계 바늘을 60년 뒤로 돌려 2002년 플로리다주의 한 병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차가운 공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뚝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고 가슴에는 심전도 패치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전설의 타자 테드 윌리엄스였습니다. 한때 150km의 강속구를 받아치던 동체 시력은 이제 백내장에 가려져 앞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뇌졸중이 앗아간 운동 능력은 그를 침대라는 작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폐는 딱딱하게 굳어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숨조차 쉬기 버거웠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영광도 환호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안식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맑을 때마다 맏딸 바비 조이스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바비야, 내가 죽거든 나를 태워다오. 내 몸을 화장해서 저 플로리다의 푸른 바다에 뿌려주려무나. 나는 그저 바람이 되고 싶다. 파도가 되어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다. 1996년 12월 그는 자신의 유언장에 명확히 서명했습니다. 나 테드 윌리엄스는 사후에 화장 크리메이션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대로 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자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박제되어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마침표를 찍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병실 문 밖 어두운 복도에는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테드의 막내 아들 존 헨리 윌리엄스. 그는 위대한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재능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도 실패했고 사업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가 평생 해온 일이라곤 테드 윌리엄스의 아들이라는 명함을 내밀어 아버지의 사인볼을 팔고 아버지의 초상권을 관리하며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존 헨리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어 다니는 기업이자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지탱해 주던 돈줄도 끊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존 헨리는 초조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화장이라니. 뼈가루를 바다에 뿌리면 끝이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잖아.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 같은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코어 ALCOR 생명연장재단.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기이한 시설. 죽은 사람을 얼려 먼 미래의 의학이 발달하면 다시 살려낸다는 이른바 냉동인간 기술을 파는 곳. 존 헨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얼리는 거야. 냉동인간 1호 메이저리그 타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미래에 되살아난다면? 아니, 되살아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DNA를 보존할 수 있다면? 그 DNA를 팔아서 복제인간을 만들거나 작은 테드 윌리엄스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과학을 가장한 현대판 연금술이자 아버지를 영원한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안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특별한 존재로 남고 싶은 비틀린 욕망만이 그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존 헨리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판단력이 혼미해진 틈을 노렸습니다. 2000년의 어느 날 병실에는 존 헨리와 여동생 클라우디아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 테드 윌리엄스만이 있었습니다. 존 헨리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식 법률 서식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병실 식탁 위에 굴러다니던 냅킨인지 아니면 찢어진 메모지인지 모를 종이 조각. 그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존 헨리는 아버지의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이에요.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요. 테드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내민 종이에 적힌 글씨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을 수나 있었을까요? 그는 그저 아들이 하라는 대로 떨리는 손으로 지렁이 같은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테드 윌리엄스, 아들 존 헨리, 딸 클라우디아는 사후에 생체 냉동 보존 BIOSTASIS 되기로 합의한다. 이른바 가족 협약 패멀리 팩트. 법적 효력조차 의심스러운 이 기름 묻은 종이 한 장이 훗날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전설의 시신을 차가운 질소 탱크 속에 가두는 쇠사슬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존 헨리는 그 종이를 마치 보물지도처럼 품속 깊이 챙겨 넣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 아버지는 영원히 내 거야.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장녀 바비 조이스는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알아보며 아버지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날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영웅이기 이전에 낚시를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존 헨리는 병실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핑계로 바비 조이스의 면회조차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은밀하게 애리조나의 알코어 재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신을 운송할 비행기와 냉동 캡슐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존 헨리는 아버지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2년 7월의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테드 윌리엄스의 병실에는 이미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시신 탈취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눈감지 못한 야구의 신 그리고 그 시신을 두고 벌어질 산자들의 추악한 전쟁. 그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서기 2000년 플로리다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대지를 달구고 있었으나 테드 윌리엄스가 누워있는 병실은 한겨울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때 그라운드의 신이라 불렸던 사내는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벅찬 낡은 기계처럼 침대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밀물처럼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뇌졸중이 핥히고 간 뇌세포는 기억의 조각들을 헝클어뜨려 놓았고 심장은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존 헨리 윌리엄스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자식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의 숨통을 끊으러 가는 포식자의 은밀하고도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법률사무소의 정갈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급하게 찢어낸 듯한 혹은 식당 테이블 위에서 굴러다니던 냅킨 조각 같기도 했습니다. 종이 귀퉁이에는 닦다 만 기름 얼룩이 누렇게 번져 있었고 그 위로 급하게 휘갈겨 쓴 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문서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존 헨리의 눈에는 그 종이가 마치 천국으로 가는 티켓, 아니 자신에게 영원한 부를 가져다줄 보증수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존이에요. 테드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백내장으로 희뿌옇게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아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로 했던 거요.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먼 미래에도 다시 만나 함께 야구를 하는 꿈. 그 꿈을 이루려면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존 헨리는 마치 최면을 걸듯 부드럽고 끈질기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테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함께한다. 가족. 그 단어는 외롭고 병든 노인에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평생을 승부의 세계에서 고독하게 싸워왔던 그에게 가족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안식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테드의 본능, 야생마처럼 그라운드를 누비던 그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어 플로리다의 푸른 바다에 뿌려지길, 그리하여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자유롭게 흐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1996년 유언장에 명확히 박아 넣은 변치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존, 나는 바다로 가고 싶다. 테드가 쉰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 헨리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에 억지로 볼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 서명란에 펜촉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지, 바다는 너무 차갑고 외로워요. 과학이 아버지를 지켜줄 거예요. 자, 여기요.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저를 믿으세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테드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병마에 지친 영혼이 더 이상의 실랑이를 포기한 것일까요? 테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들의 손에 이끌린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찍찍. 볼펜똥이 뭉개지며 기름 얼룩진 종이 위에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테드 윌리엄스라는 위대한 이름이 냉동인간 실험체 1호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존 헨리는 서명이 끝난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문구를 다시 한번 눈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가족 협약 패멀리 팩트. 나 테드 윌리엄스, 아들 존 헨리, 딸 클라우디아는 사후에 생체 냉동 보존 BIOSTASIS 되기로 합의한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엔 너무나 조악하고 허술한 문장. 공증인의 도장도 증인의 서명도 없는 이 쪽지 한 장. 심지어 기름 얼룩까지 묻어있는 이 더러운 종이 쪼가리가 훗날 전설의 시신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존 헨리는 이 종이를 아버지의 최신 유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법조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였지만 그에게는 상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이가 아버지를 알코어 재단의 질소 탱크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종이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영혼을 훔친 악마가 전리품을 챙기듯 말입니다. 침대 위에 테드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육체가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성이 오갔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남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몰라. 이건 과학이야. 미래 기술이 발달하면 아버지는 다시 깨어나실 거야. 뇌세포를 보존하면 기억도 인격도 그대로 살아난다고. 아버지가 다시 펜웨이 파크 타석에 서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존 헨리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헛된 망상을 믿는 듯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만 자신의 기생적인 삶도 연장될 수 있었으니까요. 바비 조이스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아버지를 다시 살려내서 뭐 하려고? 또 사인볼 팔아먹게? 또 아버지 이름 팔아서 사업하게? 제발 아버지를 좀 놔드려. 평생을 대중의 시선 속에 갇혀 사셨어. 죽어서만큼은 자유롭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차가운 깡통 속에 가두려 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여기 사인 있잖아. 그건 내가 강요한 거잖아. 아픈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가짜잖아.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법대로 할 거야. 아버지 시신 절대 못 가져가. 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거 몰라? 이 냅킨이 바로 최신 유언장이야. 존 헨리는 비열하게 웃으며 냅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비 조이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저 남자가 내 오빠라는 사실이,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에 테드는 이 소란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뜰 힘도 입을 번긋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가에 고인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힘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아비의 피눈물이자 다가올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서글픈 애도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욕망에 눈먼 아들과 존엄을 지키려는 딸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위대한 전설의 생명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심장이 멈추면 존 헨리의 계획대로 시신 이송 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비 조이스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말입니다. 비극은 이미 잉태되었고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5일 아침 8시 49분. 플로리다의 병실, 요란하게 울리던 생명유지 장치의 알람이 멈추고 심전도 모니터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긴 직선만이 남았습니다. 야구의 신 사할 타자의 전설 테드 윌리엄스가 마침내 83년의 생을 마감하고 신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썩어가는 육체를 벗어던지고 그토록 원하던 플로리다의 푸른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던 아들 존 헨리의 눈에는 슬픔 대신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번뜩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고 애도의 기도를 올리는 대신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가셨어. 지금 바로 시작해. 시간 없어. 그것은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상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의 개시 명령이었습니다. 존 헨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누나 바비 조이스가 법원에 시신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몇 시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신은 아직 온기가 채 식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헨리가 고용한 사설 구급팀은 거칠게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테드의 시신을 정중하게 염습하는 대신 마치 생선 가게의 생선을 다루듯 두꺼운 비닐로 감싸고 그 위로 차가운 얼음팩을 무자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체온을 낮춰야 해. 세포가 죽으면 안 된다고. 더 빨리. 얼음 더 가져와. 존 헨리의 고함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에 국화꽃 한 송이조차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얼음덩어리와 방부제 냄새만이 진동할 뿐이었습니다. 시신을 실은 구급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장례식장이 아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작은 비행장이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엔진을 예열해둔 개인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꼬리 날개에는 죽음을 거스르는 자들의 상징처럼 기묘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알코어 생명 연장 재단 ALCOR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 테드의 시신은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렸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뿜어내는 하얀 연기 속에서 그는 이제 인간 테드 윌리엄스가 아니라 환자 A-1949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냉동 화물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서쪽 하늘 애리조나의 뜨거운 사막을 향해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테드의 영혼이 쫓아오며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딸 바비 조이스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오열하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시신은 이미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시신 탈취이자 납치였습니다.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자결하는 태양 아래 요새처럼 서 있는 알코어 재단의 건물. 지하 실험실의 문이 열리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은색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원통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듀어두어라고 불리는 그 액체 질소 탱크들 안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오지 않을 미래를 기다리며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샘플이 도착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테드의 시신이 올려졌습니다. 굳어가는 혈관을 찾아 튜브를 꽂았습니다. 펌프 가동해. 혈액 제거 시작.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자 테드의 몸속에 남아있던 붉은 피가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글리세롤이 주성분인 부동액 CrYOPROTCTANTU로 채워졌습니다. 자동차 라디에이터에나 들어갈 법한 그 화학약품이 영웅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포가 얼음 결정에 찔려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는 유리화VITRIFICATION 과정이라지만 그것은 시신을 화학약품에 절이는 끔찍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존 헨리가 선택한 옵션은 전신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믿었던 신경분리 누로마이너스 세퍼레이션이었습니다. 존 헨리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었어. 미래 기술로 복제하면 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뇌야. 기억과 인격이 담긴 머리만 있으면 아버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수술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도의가 전기톱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톱날이 돌아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수많은 홈런을 쳐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던 그 고귀한 목이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몸통과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잘려나간 머리는 다시 한번 끔찍한 처리를 거쳤습니다.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뇌 안쪽까지 부동액이 스며들도록 직접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드의 머리는 작은 스테인리스 강철 깡통 캐너스터에 담겼습니다. 마치 통조림처럼 밀봉된 그 깡통은 영하 196도로 끓어오르는 액체 질소 탱크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질소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깡통을 보며 존 헨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까요? 이제 아버지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리고 나도 영원한 부를 얻는 거야. 하지만 그곳에 영혼은 없었습니다. 오직 단절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의 단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소망과의 단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과의 완벽한 단절. 목 없는 테드의 몸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코어의 기록에 따르면 몸통 역시 별도로 냉동 보관되었다고 하지만 일설에는 연구용으로 쓰이거나 일부만 보관되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벽에 갇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을 자야 하는 신세. 세상은 아직 이 끔찍한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부패한 시신처럼 냄새를 풍기는 법. 곧 알코어 재단 내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직원의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폭로는 전 미국을 구토하게 만들 만큼 엽기적이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 여름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사흘 타자 테드 윌리엄스의 시신이 냉동 보존되었다는 뉴스는 그 자체로도 화제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머리가 절단되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구의 신을 참수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시신 모독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머리를 팔아먹으려는 건가? 신문 일면은 연일 테드의 잘려나간 머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펜웨이 파크 앞에는 테드를 추모하고 존 헨리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테드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라, 탐욕스러운 아들을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존 헨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쥐고 있었고 알코어 재단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과학이 아버지를 다시 깨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참다 못한 장녀 바비 조이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그 끔찍한 실험실에서 꺼내주세요.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바비 조이스 측 변호사는 테드가 1996년에 작성한 정식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명확히 화장 크리메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드는 평생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존 헨리가 내세우는 그 기름 묻은 냅킨 쪽지는 조작된 것입니다. 증인석에는 테드의 오랜 친구들과 간병인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증언했습니다. 테드는 낚시를 좋아했어. 늘 말했지. 죽으면 재가 되어 플로리다 바다에 뿌려지고 싶다고. 병상에서도 틈만 나면 바비에게 부탁했어. 나를 태워달라고. 하지만 존 헨리 측 변호인단은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의 가족 협약 쪽지를 법대 위에 올려놓으며 맞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유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00년에 작성된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테드는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영생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문제입니다. 판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신 문서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 문서의 진위 여부가 너무나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 헨리는 막대한 유산을 쏟아부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고 법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 법정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코어 재단에서 일했던 전 직원 레리 존슨이 내부 고발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의 폭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살장이었습니다. 레리 존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의 머리가 깡통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로 깡통을 떨어뜨렸습니다. 깡통이 깨지면서 테드의 머리에도 금이 갔습니다. 법정 안은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잘려나간 테드의 머리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참치캔 따듯이 렌치로 깡통을 두드리며 홈런 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엑! 방청석 곳곳에서 구역질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비 조이스는 귀를 막고 오열했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존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훼손된 육체와 그것을 장난감 취급하는 악마들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폭로로 여론은 들끓었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했습니다. 시신 훼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이미 시신이 기증된 상태라면 연구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바비 조이스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 13만 달러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집을 팔고 빚까지 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버지의 수백만 달러 유산을 손에 쥐고 있는 존 헨리였습니다. 그는 돈으로 시간을 샀고 법을 샀습니다. 2002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바비 조이스는 텅 빈 통장과 지쳐버린 심신을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바비, 지금 포기하면 아버지는 영영 못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오빠가 이겼어요. 그 악마가 이겼다고요. 바비 조이스는 소송 취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당신이 이겼어. 아버지를 가졌으니 좋겠지. 하지만 당신은 영혼을 잃은 거야. 평생 지옥불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녀의 절규는 공허하게 법정 천장을 맴돌았습니다. 존 헨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승리가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카운트다운이었다는 사실을. 소송이 취하되면서 테드 윌리엄스의 시신은 알코어 재단에 영구히 귀속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금이 간 채로 뇌세포가 파괴된 채로 차가운 액체 질소 탱크 깊숙한 곳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제 테드가 아닙니다. 그는 알코어의 실험체 A-1949입니다. 그가 꿈꾸던 푸른 바다, 자유로운 바람, 따스한 햇살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196도의 감옥에 갇혀 아들이 꾸는 헛된 망상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막힌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음 이후의 육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고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산자들의 욕망입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잔혹한 행위가 과연 생명 연장일까요? 아니면 시신 유린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를 얼려버리고 승리에 도취한 아들 존 헨리. 과연 그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과응보.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2003년 존 헨리 윌리엄스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루했던 법정 공방은 끝났고 누나 바비 조이스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테드 윌리엄스의 시신은 안전하게 알코어 재단의 탱크 속에 보관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DNA를 이용한 사업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DNA로 작은 테드 윌리엄스들을 만들어낼 거야. 야구 천재의 유전자를 산다는 건 억만금을 줘도 못할 경험이지. 그는 아버지의 명성을 영원히 착취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신은 인간의 오만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이 그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닌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청구서였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존 헨리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업 스트레스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건장했던 몸무게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에게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진행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생을 위해 아버지의 머리를 자르고 차가운 질소통에 가두었던 아들. 정작 자신의 생명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존 헨리는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제 막 모든 걸 가졌는데. 아버지 유산도 사업도 이제 시작인데 내가 죽다니.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쏟아부어 최고의 의료진을 찾았고 독한 항암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여동생 클라우디아의 골수를 이식받는 수술까지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엄을 훼손한 대가였을까요? 그의 혈액 속에서 암세포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2004년 3월 6일 캘리포니아의 한 병실에서 존 헨리 윌리엄스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5세. 아버지를 강제로 얼려버린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집착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버지 곁으로 보내줘.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망상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장이나 매장을 거부했습니다. 그 역시 냉동을 택했습니다. 존 헨리가 숨을 거두자마자 2년 전 아버지에게 행했던 똑같은 일이 그에게도 벌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신속하게 얼음으로 뒤덮였고 애리조나의 알코어 재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수술대 위에서 차가운 부동액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의 알코어 생명 연장 재단.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지하 보관소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은색 스테인리스 탱크들이 묘비처럼 서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탱크.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야구의 신이라 불렸던 아버지 테드 윌리엄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얼려버리고 자신마저 얼어버린 아들 존 헨리 윌리엄스.
그들은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살아서는 서로의 욕망과 애증으로 얽히고 설켰던 부자가 죽어서는 차가운 금속 벽에 갇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기괴한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가족의 영원한 함께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이 내린 가장 끔찍하고도 차가운 형벌일까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꽁꽁 얼어붙은 뇌세포 속에 후회의 기억이 남아있기는 할까요?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는 여전히 야구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경기장 입구에 서 있는 테드 윌리엄스의 동상은 방망이를 어깨에 맨 채 늠름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마지막 살 타자야. 정말 위대한 영웅이었지.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영웅은 청동으로 만든 동상일 뿐입니다. 진짜 테드 윌리엄스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 사막의 지하 벙커 속에서 끝없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늘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욕망.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부활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감옥일까요? 자식의 욕심으로 부모의 마지막 존엄을 훼손하는 것,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박제하여 영원을 꿈꾸었던 아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모두 삼켜버린 차가운 질소 탱크. 테드 윌리엄스 냉동인간 사건. 이것은 현대 과학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21세기 가장 기괴하고도 슬픈 자화상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은 시신을 얼려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금 보신 테드 윌리엄스의 이야기. 아들의 비틀린 욕망 때문에 차가운 쇠깡통에 갇혀버린 영웅의 최후가 너무나 시리고 아프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거스르려던 인간의 욕심은 결국 영원한 감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냉동의 비극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것도 아주 따뜻한 흙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인이 있습니다. 재벌 총수라면 을에 거대한 봉분을 쓰고 비석을 세워 성역화하는 것이 관례였던 우리 한국 사회. 그 견고한 관습을 깨고 자신의 육신을 한 그루 나무 아래 걸음으로 내어준 엘진 구본무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박제된 우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구본무 회장은 살아있는 숲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 진정한 영생을 얻은 그의 마지막 뒷모습. 그 아름답고도 파격적인 한국의 현장으로 어르신들을 안내합니다.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뒤편 허름한 곰탕집. 점심시간이면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눈에 띄지 않게 한 중년 신사가 앉아 있습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이 아닌 소박한 차림, 그리고 바닥이 다른 낡은 구두. 그는 LG그룹의 총수 구본무 회장이었습니다. 수행 비서도 없이 홀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는 그의 모습에서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술도 돈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에게 인화는 단순한 사운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직원들과 격에 없이 어울리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소탈하게 웃던 그였지만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에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단호한 승부사였습니다. 2017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뇌종양. 이미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자리 잡은 병마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병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곳에서 구 회장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허례허식. 그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체면 치레와 보여주기식 문화를 누구보다 싫어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길도 내가 살아온 길처럼 소박했으면 좋겠다. 그는 아들 구광모 상무를 불렀습니다. 병실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광모야, 내 장례는 조용히 치러다오. 내 아버님, 가족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내 말은 매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구광모 상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LG 가문, 그것도 장자 승계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매장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대 회장님들도 모두 화려한 묘역에 안장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화장을 해라. 그리고 뼈가루는 나무 밑에 묻어다오. 수목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비석도 세우지 마라. 거창한 무덤도 만들지 마라. 남은 사람들이 나를 기린다고 고생하지 않게 해라. 나는 그저 흙으로 돌아가 나무의 거름이나 되면 그만이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벌 장례 문화의 판도를 뒤집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의 아들이 아버지를 얼려서라도 붙잡아 두려 했던 욕망과는 정반대의 길. 구 회장은 자신의 육신조차 미련 없이 자연에게 내어주겠다는 무소유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유언이 알려지자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모셔야지요. LG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산소도 없이 나무 밑에 모십니까? 후손들이 어디 가서 절을 올립니까? 묘가 없으면 조상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체면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 산 자를 괴롭히는 것이 효도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존중한다면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끈질기게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에 결국 가족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20일 구본무 회장은 73세를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유언대로 철저히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재벌 총수의 장례식이라면 을에 등장하는 수천 개의 조화도 정재계 인사들의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도 없었습니다. 빈소에는 조화와 조문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오직 직계 가족들만이 모여 조용히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떠들썩한 곡소리 대신 생전 고인이 즐겨 듣던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따뜻한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추모공원 화장장.
평소 같으면 수행원들이 도열하고 취재진이 몰려들었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구 회장의 운구차는 일반 시민들의 운구차와 섞여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특별 대우도 순서 새치기도 없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온 구 회장. 그의 유골함은 곤지암 인근의 야산 화담숲으로 향했습니다. 화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그가 생전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숲이었습니다. 화담숲의 어느 양지 바른 곳. 오래된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구 회장의 유골은 그 나무 뿌리 곁 한 뼘 깊이의 흙 속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봉분도 없었습니다. 둘레석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비석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 아래 어른 손바닥만한 작은 표지석 하나가 놓였을 뿐입니다. 제3대 LG 회장 구본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공적을 기리는 비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 가꾸어온 숲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단풍나무가 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없이 이야기를 건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잠시 눈을 감고 두 사람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가운 질소 탱크 속에 갇혀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을 자고 있는 테드 윌리엄스.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요? 아들의 욕심에 갇혀버린 그는 과연 행복할까요? 반면 따뜻한 흙 속에 안겨 나무의 걸음이 된 구본무 회장. 그는 지금 숲을 스치는 바람이 되어 새들의 노래가 되어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까? 누가 더 진정한 불멸을 얻었습니까? 에필로그 진정한 유산. 구본무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세계적인 기업 LG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만연한 허례허식과 매장 문화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다.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그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뒷모습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목으로 남았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차가운 묘비명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숲의 향기입니까? 자식들이 명절마다 벌초하느라 땀 흘리며 불평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무 그늘 아래서 소풍하듯 도시락을 먹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는다며 추억하게 하시겠습니까? 구본무 회장의 수목장 결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정킴입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제사 주재권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판결이 2023년 5월이 나와 기존의 관습을 뒤집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들께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할 가족법의 대격변입니다. 부모님은 나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라자 연장나고 유언했는데 자식들은 그래도 묘소는 써야 합니다라고 맞서는 상황. 과연 법적으로 누구의 말이 우선일까요? 그리고 제사는 누가 지내게 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장남이 짱이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과거 2008년 판례에는 협의가 안 되면 장남아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대법원은 이 판례를 깨고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제사 주제자 우선순위. 1순위 망인의 배우자. 이제는 아들, 딸보다 살아있는 배우자가 최우선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고인을 추모할 권리가 가장 크다고 본 것입니다. 2순위 장남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없는 경우에만 장남 또는 장녀 등 최연장 자녀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0순위 협의 가장 중요. 물론 법이 개입하기 전에 유족들끼리 합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A. 부모님의 뿌려달라는 유언,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한국 민법상 유언의 법적 효력은 주로 재산돈, 부동산이나 인지자식 인정 등에 국한됩니다. 내 시신을 화장해라, 제사를 지내지 마라 같은 내용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도덕적 훈계에 불과합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화장해서 뿌려라라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제사 주제자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식과 싫습니다. 묘지를 쓰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법적으로는 제사 주제자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유골의 소유권이 제사 주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킴의 솔루션. 그래서 결론은 상황 아버지가 화장해서 뿌려라 유언 vs 자식들은 묘지 쓰자. 어머니가 살아계신 경우. 어머니 배우자가 제사 주제자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뜻대로 뿌리자 하면 뿌리는 것이고 애들 말대로 묘지 쓰자 하면 묘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어머니 권한이 우선입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 자식들 간의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장남 또는 장녀의 권한을 가집니다. 장남이 아버지 뜻은 존중하지만 저는 묘지를 써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묘지를 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팁. 내 뜻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면 자식들에게 말로만 뿌려라 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 장례 의향서 등을 작성하여 가족들에게 내 확고한 철학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보다 강한 것은 결국 가족 간의 약속이니까요. 테드 윌리엄스의 비극을 막고 구본무 회장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가 바로 사전장례의 향서 드벤스 퓨너럴 더렉티브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인 유언장 재산 상속과는 다릅니다. 내 몸과 장례 절차에 대한 나의 확고한 철학을 가족들에게 미리 공표하여 사후에 자식들이 우왕좌왕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주는 평화협정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당장 아주 구체적이고 효력 있게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과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사전 장례 의향서.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필수 5가지. 막연하게 간소하게 해라라고 적으면 자식들끼리 얼마나 간소하게 를 두고 또 싸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시신 처리 방법 가장 중요. 매장 vs 화장 명확히 선택하세요. 안치 장소 화장 후 납골당인지 자연장 수목장 잔디장 산골인지 아니면 선산인지 구체적인 장소나 희망 지역을 적으세요. 예, 경기도 양평의 수목장으로 해라. 장례 형식 및 규모. 장례식장 대학병원 특실인지 집 근처 소박한 장례식장인지 부고 친척에게만 알릴지 신문 광고를 낼지 조의금조와 구본무 회장처럼 받지 말아라고 할지 받아서 장례비에 써라라고 할지 수의옷과 관. 비싼 삼배옷 대신 평소 즐겨 입던 옷이나 유니폼을 입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관은 오동나무, 향나무 등 비싼 것 말고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라는 식의 지침. 제사 및 종교의식.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예배만 드려라. 전통 유교식으로 해라. 제사는 지내지 말고 기일에 가족끼리 식사만 해라 등 명확히 정해주셔야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여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임종 직전 무의미한 연명 치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보건소 등에 등록한 사실을 명시하세요. A. 법적 효력을 높이는 작성 팁 변호사의 조언. 이 문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다상속 유언장과 달리. 그래서 가족들이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절차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팁 1. 자필로 쓰고 날인 도장 지장하세요. 컴퓨터로 뽑더라도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시고 날짜와 도장을 찍으세요. 팁 2. 동영상으로 남기세요. 종이는 찢어버리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읽는 모습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거나 USB에 저장해 두세요. 육성으로 남긴 부모의 뜻을 거스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팁 3. 장례 주관자를 콕 집어 지명하세요. 내 장례의 모든 결정권은 배우자 5호에게 일임한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차녀 5호가 결정한다. 꼭 장남일 필요 없습니다. 내 뜻을 가장 잘 따라줄 사람을 지정하세요. 팁 4. 공증을 받아두면 금상첨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자식들이 치매 상태에서 쓴 거 아니냐는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3. 서식 예시 바로 베껴 쓰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사전 장례 의향서.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서울시 559 5호동. 나 홍길동은 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내 뜻을 남긴다. 1. 장례 방식. 나는 화장을 원한다. 화장 후 유골은 수목 장바다에 산골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 다오. 희망 장소 5호 추모공원 등. 봉분을 만들거나 비석을 세우는 허례허식을 금한다. A. 장례 절차. 빈소는 차리지 않거나 가족끼리만 조용히 치르는 가족장으로 해다오. 부고는 가까운 친지와 지인에게만 알리고 조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 수의는 내가 평소 아끼던 등산 봉양복을 입혀다오. 3. 제사 및 추모. 종교 의식은 기독교, 불교, 무교 형식으로 진행해라. 사후 제사는 지내지 말고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나를 기억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4. 당부의 말. 이 모든 절차의 결정권은 나의 아내 남편 5호에게 일임한다.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나를 위해 슬퍼하기보다 내가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화목하게 지내다오. 작성일 2024년 5월 5일. 작성자 홍길동 인서명. 정킴의 마지막 조언. 어르신들, 이 종이 한 장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자 숙제 해설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뜻이 뭐였지? 하며 우왕좌왕 싸우게 하지 마시고 미리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정킴이었습니다.